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스페인 내전이 끝나고 정권을 잡은 프랑코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가 아닌 축구로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프랑코 정권은 이른바 빵과 서커스라 불리는 우미드 정책의 수단으로 축구를 이용하였고, 축구는 스페인의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대외 홍보 수단이자 정권에 대한 내부의 불만과 분노를 돌리는 유흥 수단으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프랑코 정권은 1939년부터 1975년까지 권력을 유지했는데, 이 기간 동안 스페인의 대다수 클럽들이 직간접적으로 프랑코 정권의 영향을 받아야 했죠. 이번 영상을 통해 프랑코 정권 치하에서 스페인 축구 클럽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르셀로나의 경우 1936년 조셉 수녀 회장이 과달라마 군사지역의 무단으로 들어간 것으로 인해 체포되었다가 프랑코 반군 병사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군사지역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분명 체포 사유 혹은 사살 사유가 될 수 있다고는 하나, 수녀는 저항 또는 도주를 시도하다가 사살된 것이 아닌 체포 후에 죽임을 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녀의 죽음은 프랑코의 정적 제거였다는 시선이 많습니다. 참고로 수녀는 카탈루냐 독립 지지자이자 스페인 공화파 소속 인물이었습니다. 다음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자 하파의 산체스 게라 회장이 프랑코 반군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탈출하여 프랑스로 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하파의 산체스 게라 회장 역시 스페인 공화파 소속 인물이었죠. 그리고 1939년 스페인 내전이 종식될 즈음에 안토니오 오르테가 회장, 곤잘로 아기레 부회장, 발레로 리베라 재무책임자가 프랑코 반군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안토니오 오르테가 회장의 경우는 하파의 산체스 게라 회장과 달리 공화파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프랑코 정권에게는 특히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고, 군사재판을 받아 사형을 당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기 직전 시즌에 해당하는 1935-36 시즌에 11위로 마무리하여 본래대로라면 세군다 리가로 강등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점에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였고, 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많은 것을 뒤바꾸었죠. 스페인 내전의 여파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심각한 재정 문제를 비롯해 경기장이 파괴되었습니다. 강등 위기를 겪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서는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스페인 공군 축구단 아비아시온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팀을 합칠 것을 제안합니다. 공군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비아시온 공군 축구단은 프랑코 군부 정권과 상당한 관련이 있었던 클럽이었는데, 원래 아비아시온 공군 축구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와 합병을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임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아비아시온은 마드리드의 다른 클럽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찾아갔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아비아시온 공군 축구단은 협상 끝에 합병을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아틀레티코 아비아시온이라는 이름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시기 1935-36 시즌 리그 3위를 차지했던 오비에도가 스페인 내전 이후 도저히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지 못하면서 한 시즌을 쉴 것을 결정하였고, 이 결정 덕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939년 10월쯤에 같은 강등권에 해당하는 팀이었던 오사수나와 서로 경기를 치러 두 팀 간 대결에서 이긴 팀이 라리가에 잔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해당 경기에서 오사수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극적으로 라리가에 잔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잔류를 하게 되어 1939-40 시즌 라리가에 참여하게 된 아틀레티코 아비아시온은 스페인의 레전드 골키퍼로 통하는 사모라를 감독으로 선임하였는데, 그의 지휘하에 강등을 당할 위기에 처했었던 아틀레티코 아비아시온은 2연속 라리가 우승이라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프랑코 정권은 카스티아어를 스페인 공용어로 통합하는 정책을 펼치며 카스티아 이외의 카탈루냐, 바스크 등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토착 언어를 탄압하였고, 이를 축구계에도 적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FC 바르셀로나와 아슬레틱 빌바오, 아슬레틱 아비아시온 마드리드는 각각 CF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빌바오, 아틀레티코 아비아시온 마드리드로 이름을 바꿔야 했죠. 그래도 다들 아시다시피 바르셀로나와 빌바오는 다시 원래의 이름으로 바꾸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카스티아 연고팀이기 때문인지 당시 바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43년 6월 13일 코파델레이에서는 엘클라시코가 4강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엘클라시코의 1차전의 경우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3대0으로 꺾으며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였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결승 진출이 유력시된 상황이었는데, 2차전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11대1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점수차로 바르셀로나를 꺾은 것이죠.
이로 인해 해당 결과에 대해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는데 경기 직전에 프랑코 정권의 스페인 보안부장이 바르셀로나의 라커룸에 찾아와 협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찾아오는 시점에 헝가리는 공산국가가 되었는데 라슬로 쿠발라는 공산주의를 꺼려하여 헝가리를 떠나 오스트리아를 거쳐 이탈리아로 갔다고 합니다. 이에 헝가리는 피파의 요청에 쿠발라가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쿠발라에게 징계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고 피파는 이를 승인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에 쿠발라는 매형인 감독 다우지크가 공산주의를 피해 고국을 떠나온 선수들과 함께 만든 헝가리안이라는 팀에 들어가 함께 스페인 투어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쿠발라의 뛰어난 실력을 본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눈에 들게 됩니다. 라슬로 쿠발라는 레알 마드리드와 합의 직전까지 갔으나 한 가지 문제를 두고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라슬로 쿠발라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자신의 매형인 다우지크를 감독으로 임명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를 레알 마드리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바르셀로나의 스카우터 사메르티에가 쿠발라에게 접근해서 자신들이 모든 조건을 수락할 테니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메르티에는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다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두 번째 선수였는데 그는 레알 마드리드의 단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라이문도 사포르타를 설득하며 갈등을 잘 조정해냈고 그 덕분에 쿠발라는 다우지크와 함께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습니다. 참고로 라이문드 사포르타는 쿠발라의 가족이 스페인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하며 프랑코 정권에게 쿠발라의 스페인 귀화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지 모르겠으나 당시 쿠발라가 난민 신분이었기 때문에 피파의 징계와 별개로 스페인에서 경기를 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듯 쿠발라는 1949년 징계를 받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귀화 이후 1951년 6월에 스페인에서 데뷔했죠. 프랑코 정권은 쿠발라를 통하여 공산주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반공국가 스페인이라는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고자 하였고 그 때문에 쿠발라에게 스페인 이주 1년 만에 스페인 국적을 주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습니다. 프랑코 정권은 미디어를 통해 쿠발라가 헝가리에서 스페인으로 귀화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렸고 그 와중에 쿠발라를 소재로 한 영화도 나왔다고 합니다. 여튼 프랑코 정권이 쿠발라를 귀화시켜준 덕분에 쿠발라는 바르셀로나의 레전드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프랑코 정권의 지지를 받던 스페인 국가스포츠위원회는 1953년 디스테파노 이적을 두고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갈등을 빚고 있을 즈음에 1954년부터 외국인 선수 영입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지침은 프랑코 정권이 레알 마드리드가 디스테파노를 영입하도록 도운 증거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해당 지침은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양쪽에 모두 피해를 주었죠. 해당 외국인 영입 금지 지침은 1954년부터 시작되어 1956년까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우는 해당 지침을 무슨 이유에선지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위에 링크가 걸려있는 영상을 보길 권장드립니다. 바르셀로나는 1948년부터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1950년쯤에 15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새 경기장을 건설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였고 바르셀로나는 그 때문에 2억 8,800만 페소라는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되었죠. 그런데 캄프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그린벨트 문제로 시의회가 개입을 한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확언을 드릴 수는 없으나 두 가지 중 하나의 문제로 시의회는 바르셀로나의 캄프누 건설을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바르셀로나가 캄프누를 건설하던 과정 중에 캄프누 건설 부지가 그린벨트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시의회가 막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바르셀로나가 캄프누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경기장이었던 레스코르츠를 판매하려고 하였는데 레스코르츠 주변 부지가 그린벨트와 연관이 있어서 시의회가 막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린벨트와 시의회의 반대로 바르셀로나는 캄프누 건설 그리고 캄프누 건설로 발생한 천문학적인 빈 문제를 몇 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준 것이 다름 아닌 프랑코 정권이었습니다. 프랑코 정권은 시의회의 결정을 뒤집고 바르셀로나가 캄프누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프랑코 정권은 한 가지 간섭을 하는데 바르셀로나는 당초 새로운 경기장의 이름을 캄프누가 아니라 일찍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5대 회장인 조안 감페르라 지으려고 하였으나 프랑코 정권이 이를 막았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프랑코 정권의 도움으로 바르셀로나는 1957년에 캄프누를 개장할 수 있었다고 하며 1966년쯤에는 레스코르츠 구장 주변 부지를 모두 매각하여 2억 2천만 페소의 수익을 벌어들여 부채를 갚았다고 합니다. 이 일 덕분인지는 몰라도 프랑코는 후에 바르셀로나가 75주년을 기릴 때 바르셀로나로부터 명예회장직을 받았다고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디스테파노 영입 이후 2년 뒤에 가브리엘 아노와 레키프의 주도하에 탄생한 유러피언컵에서 5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로 인해 레알 마드리드의 위상은 크게 올라갔죠.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의 성공은 단순히 레알 마드리드만의 성공이 아닌 스페인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유럽 유일의 파시스트 독재자가 지배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주변국으로부터 경멸 또는 멸시를 받으며 유럽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코 정권은 6.25 한국 전쟁 파병 의사 표출, 쿠발라 기여 홍보 등으로 당시 냉전 이데올로기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미지를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성공은 세계가 스페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주었죠. 레알 마드리드의 성공은 프랑코 정권이 축구라는 수단으로 얻고자 했던 것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준 셈이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프랑코 정권은 레알 마드리드의 유러피언컵 5연패를 노리는 결승전을 앞두고 프랑코의 측근 정치인이었던 호세 솔리스 루이즈가 경기를 참관하게 했다고 합니다. 호세 솔리스 루이즈는 경기가 끝나고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이 확정되자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을 찾아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우릴 증오하였으나 이젠 자네들 덕분에 우릴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라고 노고를 치하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정보들은 이 정도가 있는데 프랑코라는 주제가 스페인 역사에 매우 커다란 그림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외에도 몇 가지 사실이 묻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페인 축구팀 가운데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로운 팀은 아마 아슬레틱 빌바오 한 팀뿐일 겁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을 바라진 않겠으나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